자, 매크로 이야기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 보는 코너고요. 애널리스트 코너입니다. SK증권 리서치센터 매크로 애널리스트고요. 안영진 연구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환율이 갑자기 가파르게 훅 떨어졌어요. 네. 네, 특히 연휴 기간을 지나고 났는데 1140원대를 지금 달러당 원화가 보여주고 있는데 글로벌 달러가 좀 약세를 나타냈던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 네. 더 떨어질 거라고 보시는지요? 결론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애매한 결론이긴 하지만 두 가지 힘이 다 있습니다. 떨어질 수도 있고 뭐 다시 오를 수도 있지만 네. 저는 일단은 방향성으로 보자면 소폭 상승 쪽으로 일단 결론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달러 원 환율을 우리 환율이 그렇죠. 상승 쪽으로. 조금. 근데 뭐 그 근거들을 살펴보면 사실 이게 워낙 강세 압력이 높습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뭐 레벨상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일단 기축통화인 달러화에 대해서 추가 하락보다는 상승의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최근 10월 들어서 빠른 속도로 이제 워낙 강세 또 위안화 강세도 반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대선을 앞둔 대선이 이제 미국 대선이 3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네. 불확실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맞물려서 생각을 해보면 기술적인 반등 정도 뭐 이 정도를 생각한다는 측면에서 뭐 단기적으로는 소폭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지금 환경 같은 경우에는 뭐 달러를 비롯해서 또 원화에 대해서는 강세 압력으로 뭐 계속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환율이 너무 빠르게 떨어져가지고 일단은 미국의 지금 추가 경기 부양 측에 대한 합의 기대 용어가 좀 긴데 하여튼 추가 경기 부양을 하게 되면 어쨌거나 또 뭘 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지금 당장 금리를 떨어뜨릴 수는 없을 거고 이제 재정 정책을 펼 텐데 그러면 이제 통화 공급이 상식적으로는 유통 속도가 빨라지든 뭐 어떤 형태가 됐던 그러면 이제 통화 가치가 좀 떨어지면서 달러 네. 가치가 떨어질 거다. 그렇죠. 이게 이제 골드만삭스의 의견이잖아요. 오늘 아침에 어제부터 하고 피력을 하던데 뭐 그런 의미에서는 재료가 그들 예측대로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뭐 DXY 기준으로 2018년도 88포인트를 찍었는데 네. 예측을 했는데 현재 한 93 정도 되잖아요. 네. 네. 근데 그들 얘기한 다음에는 오히려 반대로 꺾는 경우를 많이 봐서 우리 안영진 연구원도 그런 의미에서는 재료 가치는 반영이 됐고 그래서 달러 가치가 좀 반등을 하면은 우리 환율도 조금 반등할 가능성을 네. 열어둔다. 그렇죠. 네.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이 달러화에 대해서 지금 시장도 물론 상반된 의견을 갖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컨센서스는 달러 약세 쪽으로 뭐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는 방향으로 많이들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근데 뭐 저희 의견은 오히려 반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저도 우리 안영진 연구원의 의견에 좀 동의하고 싶은데. 네. 네. 일단은 기술적으로 또 마찬가지고요. 뭐 지금 뭐 돈을 계속 푼다고 해서 달러화에 대해서 추가 하락이라는 게 뭐 추가 하락론자 분들의 뭐 대표적인 핵심 근거가 됩니다. 근데 네. 저는 이 환율에 대한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달러화는 결국 미국 통화이긴 하지만 미국의 조건만 가지고는 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렇죠. 환율이라는 건 서로 다른 통화에 대한 상대적인 가치로 정의가 되기 항상 때문에 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미국이 푼다면 반대편 통화도 한번 봐야 되겠죠. 근데 달러화 가치를 결정짓는 60%를 유로화가 네, 그렇죠.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유럽을 한번 살펴보시죠. 엉망이죠, 사실 엉망이죠. 네, 유럽 뭐 먼저 또다시 봉쇄를 하느냐 마느냐 그렇죠. 이런 논란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ECB 총재 뭐 라가르드 총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한 두세 가지 정도로만 요약을 해보면 네. 경기에 대해서 우선 회복이 좀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마이너스 영역으로 진입을 해서 2개월째 지속이 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추가적인 부양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유로화 강세가 부담스럽다. 오케이. 이게 조합이 되면은 이제 어떤 액션 플랜이 나올 거고요. 그렇다면 유럽도 부진한 경기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해서 돈을 더 풀겠죠. 풀거나 어떤 재정 정책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어떤 푸시를 할 겁니다. 이런 것들을 맞물려서 생각을 해보면 미국에서 나타나는 현상만 가지고 달러화를 분석하는 건 반쪽짜리 분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논리에 정연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어떤 점이 더 모멘텀을 갖느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미국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네.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새로운 뭔가 액션 플랜을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한다라는 의미에서 보면 시장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럽 쪽에 민감하게 작동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달러화에 대해서 좀 하방 경직성을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렇죠. 실제로 선물한 시장에서 나타나는 포지션을 보시면 심상치 않은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조금씩. 네. 그래서 달러화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케이스, 과매도 국면인데 이게 과거 4번의 사례를 종합해 보면 반등의 어떤 시발점이 되는 케이스들을 보실 수가 있었고요. 실제 또 유로화에 대한 선물한 포지션을 보면 반대로 지금은 과매수 국면에서 이제는 약간 4주 연속으로 좀 빠지는 조짐을 보이는. 그래서 달러화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약세라기보다는 일단 한 번 정도는 반등하는 타이밍을 볼 때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나왔던 그 CFTC 자료 네, 그렇습니다. 보신 거죠? 네. 네. 좋아요. 어찌됐건 그러면 하여튼 유로화가 약세를 나타내고 달러를 좀 밀어올리는 반등 국면 강세로 가면은 원화는 조금 내려가는, 그래서 우리 환율은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주식 시장이 여기서 더 뻗어나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이런 식으로 사실 환율을 보는 이유는 주식 시장을 좀 투영해 보려고 보는 건데 네. 꼭 그런 등식은 아니더라도 네, 그렇죠. 그래서 주가가 지금 오늘 조금 올라가다가 약간 주춤거리고 있는 요인이지 않을까 네. 싶기도 해요. 일단 환 측면에서는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지난 주말 연휴 기간, 한글날 연휴 기간에 중국 쪽 소식 중에 제가 2가지 이제 주목됐던 거는 멘트는 했습니다만 NBA 중계를 다시 했던 거.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선물한 거래에 있어서의 위험 증거금을 폐지한 네. 이 2가지 이슈가 굉장히 컸는데 NBA 중계는 우리 안영진 연구원한테 여쭤볼 건 아니고 네. 선물한 증거금에 대한 위험 준비금을 폐지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중국 말은 윈윈은행이죠. 어렵죠. 네. 말은 어렵습니다. 선물환도 어렵고 위험 그렇죠. 준비금도 어렵습니다. 어. 그게 언제 개시를 했고 이제 폐지를 하느냐 여러 가지가 어려운데 쉽게 말씀드리면 그 중국의 외환당국 인민은행이 이 자금 유출이라든지 위안화 약세에 대해서 너무나 편안해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과거 그럼 언제 시행을 했었나라고 보시면 2015년 8월 첫 번째 동그라미, 네. 그리고 2018년 8월 세 번째 동그라미죠. 이때 상황을 보시면 위안화가 빠른 속도로 상승을 했던, 위안화가 급격하게 약세를 보이면서 자금 유출에 대한 우려가 심각했던, 그래서 선물한 시장에 증거금을 두는 제도를 시행을 하는데 그 네. 의미가 뭐냐면요. 선물한이라는 건 결국 미래에 대한 예상을 통해서 미리 사고 파는 겁니다. 근데 이 선물한 시장은 결국 자기 실현적 기대를 갖고, 그러니까 위안화가 약세를 전망을 하면 선물한을 팔면서 위안화가 현물한 시장에서 또다시 팔게 되는, 그래서 빠른 속도로 약세가 되면서 자금이 유출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악순환이 연결되는 악순환이죠. 거죠. 네. 그럴 때 규제를 건 게 증거금을 예치시키는 제도인데 두 번째 동그라미 2017년 9월 달 상황을 보시면 반대죠. 위안화가 상대적으로 안정화됐다라는 판단을 외환당국이 내린다면 과도하게 걸었던 그런 규제를 완화시키거나 폐지시키는 조치를 합니다. 지금 다시 한번 2018년 8월 달에 재가동을 시킨 이후로 최근 상황은 워낙에 위안화 강세 너무 압력이 강세죠. 높기 네, 거기도. 때문에 그래서 이런 증거금을 폐지시킴으로써 또 외환당국 입장에서는 조금 더 중국 경제 내지는 중국 금융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표출한 거다. 그래서 최근에 보여지고 있는 위안화 강세 이런 의견에 대해서 조금 더 정책 당국에서도 뒷받침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규제 조치를 해제를 하면서 위안화 강세에 대한 속도 조절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시장의 평가와 함께 중국 연휴가 끝난 다음에 네. 규제를 시행한 어제부터 보시면 위안화가 소폭 약세 전환된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중국도 하여튼 중국과 미국 간에는 보이지 않는 금융 전쟁들은 계속 투닥투닥 하는 것 같은데 달러화는 요즘 어떻습니까? 달러 선물환 같은 경우 시장에 주목할 만한 변화 조짐이 있나요? 네, 일단 달러화를 보시면 지난 5월부터죠. 5월부터 거의 한 4개월 가까이를 쭉 약세 일변도를 보이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소폭 반등을 하다가 지난주부터 다시 이제 약세 전환을 한 모습인데 데일리로 보시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어떤 방향성의 관점에서 보면 지속적인 약세 행보를 보였던 거에서 소폭 반등, 그리고 최근에는 약간 데일리로 등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모습.
이렇게 체크해 보실 수가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지금 상태에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까가 아주 중요하겠죠.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선물한 시장에서의 나타나는 변화 조짐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워낙에 지금 불확실성 국면이기 때문에 대선을 3주 앞두고 급기야 트럼프의 어떤 대선 불복에 대한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좀 불확실성이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서는 조금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관점에서도 어떤 안전자산으로서의 어떤 달러화에 대한 매력도를 조금 더 주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공교롭게도 이 달러 인덱스라고 하는 그 궤적하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하고 궤적이 약간 비슷하게 동행하는 듯한 느낌? 지금 얼핏 봤는데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이것도 좀 궁금하긴 한데. 자, 요즘 매일매일 보면은 이 매크로 이슈가 사실은 그 추세적으로 논하기에는 조금 막 들쭉날쭉거려요. 네, 오늘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달러는 내일 좀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또 밀고 내려가면은 그렇죠. 사실 뭐 하루 단위로는 그건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이번 주 주목해야 될 매크로 이슈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아주 금융시장이 너무나 변화무쌍합니다. 무쌍하죠, 네. 그래서 뭐 매주 저기가 주간 단위로도 체크를 하지만 뭐 큰 틀에서의 어떤 핵심 쟁점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도 같고요. 네. 일단 이번 주를 놓고 본다면 뭐 금융시장 차원에서 특히 이제 주식시장 차원에서는 이제 3분기 어닝 시즌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주목을 하게 됩니다. 네. 어제 지난 밤에도 뭐 애플이라든지 뭐 아마존이 큰 뭐 시세를 분출을 했는데 그렇죠. 실적 기대감 뭐 제품 출시입니다. 그렇죠. 뭐 애플 신제품 아이폰 출시. 12 신제품 출시가 내일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뭐 일부 기업들은 뭐 전망치가 상향 조정된다는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쭉 어닝 결과치가 발표가 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민감하게 작동을 할 거고요. 뭐 화면에서도 보실 수가 있겠지만 중요한 핵심 변수들이 발표가 됩니다. 뭐 IMF도 결국은 뭐 경기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내릴 것이냐에 대한 좀 약간 기준점을 잡는다는 측면에서 뭐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뭐 미국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금융시장에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는 연준의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 네. 인플레이션은 워낙에 중요한 핵심 키워드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내일 같은 경우는 또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면서 또 주 후반으로 갈수록 좀 리스키한 요인들이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벤트는 뭐죠? 브렉시트? 브렉시트 뭐 참 지루한 이벤트이긴 한데 노딜 브렉시트. 네. 다시 한번 또 노딜에 대한 이야기들이 거론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대선 TV 토론이 2차 토론이 예정되어 있는데 네. 뭐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화상은 안 하겠다. 네. 15일은 그래서 캔슬됐는데 22일은 하나?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뭐 그런 관련해서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노출된다는 거는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아주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좀 굵직한 이벤트들은 이번 주 내내 하루하루의 변수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변동성이 예상이 되는 뭐 한 주의 매크로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적응을 해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주가가 올라가면은 그 주가를 설명하기 위한 당위성으로 후행적으로는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눈높이도 올라가고 네. 근데 실제 문을 탁 열었는데 실적이 그 정도 수준이면은 오히려 주가는 떨어지고 그 실적 예상치보다 높으면 주가는 한 번 더 올라가고 그렇죠. 만약에 눈높이를 못 맞추면 주가는 또 꺾이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가 미리미리 간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자,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상대적으로 이제 중국이라든지 우리나라는 뭐 방역에 대해서는 코로나 좀 인정을 받는 것 같은데 이런 차별성 때문에 아까 이제 안영진 연구원이 말씀하신 대로 원화의 펀더멘탈을 보면은 강한 거는 설명이 되는데 네. 이렇게 저기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차별성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지 그 부분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일단 뭐 서두에 말씀드렸던 거는 레벨상으로 소폭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건 기술적인 부분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불확실성의 리스크들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일단 전체 큰 틀에서 어떤 펀더멘탈 측면에서 보면 중국과 한국이 가장 두드러지게 좋습니다. 네. 가장 중요하게 뭐 금융시장에서 뭐 환율, 금리, 주가 순으로 보통 뭐 큰 결정력을 갖는데 환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위안화 강세, 원화 강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배경을 보면은 중국에서는 워낙 경기 회복세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10월 들어서 국경절 연휴, 8일 동안의 연휴 기간 동안 중국인들의 어떤 뭐 우수한 방역을 통해서 상당히 좀
실적들이 괜찮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왕래도 많았고 경제 활동도 활발했기 때문에 네. 이러한 것들을 맞물려 생각해 보면 뭐 향후 불확실성이 높겠지만 중국과 그리고 관련된 한국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높다. 그래서 뭐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면 뭐 상대적으로 선호될 수 있는 그림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회가 또 온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리서치센터 매크로 애널리스트인 안영진 연구원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